자, 지금부터 2022년 한국도시설계획회 추계학술 발표대회 편집위원회 표현이 되겠고요. 도시설계 학술지의 미래라고 하는 핵심 주제를 가지고 오늘 발제는 3개, 발제 3개와 그리고 토론 분자를 모셔서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편집위원회를 이끌어 계시는 우리 편집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전직 회장님이시면서 또 편집위원회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우리 연세대학교의 이재성 교수님이 발제가 있고요. 네, 발제 분입니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김영민 교수님께서도 이제 발표해 주시면 설계형 논문과 방법론에 대한 부분을 하실 텐데요. 인사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네, 김준우 안녕하세요. 우리 대구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우리 서울대학교의 권영상 교수님 오셨고요. 지금 막 이제 배웅규 중앙대 교수님께서 현장감 있게 도착하셨습니다. 네, 인사해 주시고요. 또 제가 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발제부터 듣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발제 제목은 도시설계 지식 생산을 위한 연구와 설계 간 협업이라는 주제로 연세대학교 이재성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 네. 네. 예, 화면 잘 보이시나요? 소리가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 소리 들리시나요? 소리 들리나요? 이거로 메인으로 하겠습니다. 네, 들립니다. 예, 학회 편집위원회 위원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현장에서 같이 오늘 발제하도록 해주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또 같은 충청도 안에 있지만 저는 좀 다른 데 좀 있어서 직접 같이 현장에서 이야기를 못 나누고 이렇게 줌으로 뵙게 돼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집위원장님한테서 도시설계 지식 생산을 위한 연구와 설계에 간 어떤 협업이라고 하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을 좀 받았습니다. 사실 그에 대한 거는 우리 편집위원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학회에서 이론과 그다음에 설계 실무의 어떤 접목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맥락하에서 편집위원장님이 이러한 또 세션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 작년, 올해 우리 논문집에 나타났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걸 가지고 연구하고 설계하고 어떻게 협업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시 설계의 목적성을 가장 잘 투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도시 설계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정의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맨 위에 있는 것처럼 뭐 도시 설계나 건축 분야의 중간적인 그런 분야로서 물리적인 설계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정의이고 그것들이 우리 스스로 내린 정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데서 우리 스스로를 정의를 해준 그런 부분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왜 우리 스스로 도시 설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제대로 아직 못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좀 가끔씩 들기도 하거든요. 우리 스스로 뭐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학문 분야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지 아니면 동감을 하는지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연구자들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 도시 설계를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무를 해 나가면서 보면 다양한 분야들이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이 일종의 어떤 그 산업공학과처럼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가지고 만들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논문을 쓴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연구 방법론이라고 해서 책들도 있고 무엇인가 어떠한 과정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설계를 한다라고 하면 그 과정이 과연 무엇일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나와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설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복잡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다큐멘테이션이 없다 보니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별로 알려져 있지 않고, 그것들이 어떤 그 디자이너의 독특한 어떤 가치 또는 중요한 그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든지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도설계의 정의에서 우리가 기개발되어 있는 것과 미개발되어 있는 이 공간 간의 관계성을 우리가 정의한다라고는 하는데, 도대체 이 개발되어 있는 거하고 미개발되어 있는 것들의 커넥션을 어떻게 해줘야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고 그들에게 편리한 그런 공간이 만들어질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론적인 거라든지, 또 그 이론을 바탕으로 어떻게 설계를 하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연결고리 부분들이 사실은 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설계를 하면서 도시의 가치도 높여야 된다, 아니면 도시의 형태도 나름대로 과거의 도시 형태에서 벗어나서 현대의 도시 형태 또는 미래의 도시 형태로 변화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주의 주장은 있지만 과연 어떤 형태가 또 바람직스러울까, 그런 것들이 정의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에 우리가 또 생각도 해보는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설계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설계의 방법론에 대한 것,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적인 연구 방법은 상당히 많은데 설계를 하는 연구 방법은 상당히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러면서도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뭐 도시 설계다라고 정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도시 설계를 하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각각의 생각들이 있지만, 우리가 도시 설계와 제가 번역했던 책에 보면 어번 디자인 컴펜디움이라고 하는 책에는 7가지를 중요한 도시 설계의 핵심 가치로 여기고 있는데, 자, 이런 가치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구현하지? 이걸 어떻게 드로잉화 할 것인가? 그다음에 디자인하는 사람도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우리는 이론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위한 장소를 만든다라고 하면 그것에 관련되어 있는 크라이테리아를 설정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목적성에 부합하는지를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량적으로도 평가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설계를 하는 사람은 사람을 위한 장소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는 게 사람을 위한 장소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함에 있어서 그런 객관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주관적인 생각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본인들이 만들어냈던 설계에 대한 디펜스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타당성과 논리성과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설득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쳇바퀴 돌듯이 설계를 변형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소성을 풍부하게 한다 또는 연결성을 만든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how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2가지 항목에서 도시 설계가 갖고 있는 어떤 이론적인 측면과 도시 설계 실무를 하고 있는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좀 들여다봤어요. 사실 요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각각 또 다른 견해를 가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술지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은 주로 이제 그 설계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도설계 이론들이 결국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 리서치 메소달러지를 통해서 그 애널라이징을 통해서 결국에 그 결과를 우리가 도출해내고 그거를 이제 논문으로 게재를 하면서 도시 설계와 관련되어 있는 이론들은 계속해서 프로덕션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난리지는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갖고 있는 한계점은 우리들만의 리그가 아닐까.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결과만만 가지고 계속해서 이론을 확장시키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기술을 위한 기술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듯이 우리가 도시 설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제 공간에서 우리가 구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과연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론이나 파인딩이 얼마만큼 어플리커블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만들어낸 지식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들이 실제 공간에서 물론 지금은 이제 뭐 디지털 트윈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상 공간에서도 많은 모니터링을 하고 오늘도 그러한 세미나들이 많이 열리고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만 그런 거에서 행동하고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저희들이 끊임없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이지 않을까. 그러면 도시 설계 실무를 하는 사람들은 또 어떠한 생각들을 가질까라고 하면 대부분 실무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끝나고 나면 그것들에 대해서 거의 기록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과업으로 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했었던 설계 지식들을 다큐멘테이션 하든지 아니면 설계 논문으로 해서 또는 서적으로 해서 다른 디자인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되던 지식을 같이 쉐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닫혀버리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요구를 해서 그들이 했었던 프로세스를 조금 일반인들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책들로 변화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이론적인 것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설계 스튜디오를 하다 보면 이거 설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또는 이걸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있는 학생들도 되게 많고 또 하나는 급변하는 이러한 미래 도시들에 적용될 수 있는 이론과 패러다임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디자인하는 사람들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사람은 계속해서 무엇인가 진화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죠. 또 하나는 이제 디자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설계의 이런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판단의 기준들이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과학적이고 또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것들에 의해서 되고 있을까? 사실은 그래야지만 나름대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목적성을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담당하고 있는 행정 비전문가들한테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밀리게 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자존감도 깎이고 또는 이제 비신뢰성도 갖게 되는 그런 것들도 나타나고 있죠. 또 하나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설계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궁금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각 영역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연구자 같은 경우가 갖고 있는 한계점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 내가 했던 것이 설계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포스트 이밸류에이션 일종의 것이 될 텐데 그것들이 매우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하고 계신 분들하고 같이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연구하시는 분이 이제 설계 결과물들을 포스트 이밸류에이션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같이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설계자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들이 설계한 것들이 정말로 작동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인허가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도 있겠고 또는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데 기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을 뭐 찾아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아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그런 것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연구하고 설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당연히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의도적이 됐든 아니면 뭐 자연적으로 됐든 이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현재 우리 학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학회가 만들어지면서 실무하시는 분들하고 일어나시는 분들하고 같이 코업을 통해서 하자라고 대명제로 했었지만 결국에는 이론을 하시는 분들이 주축이 되고 있지 않을까. 그거는 뭐 타 학회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마 뭐 두 영역이 갖고 있는 각각의 시간과 그들이 또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 지식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이 서로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연구 분야에서는 어떤 이론이나 통찰력 또는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해서
도설계 지식을 만들어내고 있고 또 설계 분야에서도 이와 비슷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도설계 지식을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프로세스는 거의 비슷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설계하는 사람들이 같이 아까 협업을 해서 우리 설계 속에서 필요로 하는 공통된 랭귀지, 커먼 랭귀지가 도대체 무엇일까? 커먼한 패러다임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협업이 정말로 필요하다. 특히 우리들이 그냥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실용적인 공간에 내려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아마 저희들이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생각들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밑에는 자이젤이라고 하는 저자가 썼었던 책인데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연구와 설계가 어떻게 필요한가? 결국에는 메인스트림으로 갖고 있는 것은 설계가 됐던 이론이 됐던 다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만들어지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구도 할 수 있고 디자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건설되고 나서 그런 것에 대해 평가를 할 경우에 거기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시 디자인 쪽에서 오기도 하고 때로는 리서치 쪽에서도 가고 있는 그런 구조 속을 계속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협업의 중요성들은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협업의 필요성은 왜 필요할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 각각의 분야들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계점을 서로 극복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도시설계의 어떤 시너지를 발생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설계형 논문 또는 이론적인 논문 이런 것들이 학회에서 또는 편집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문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각각의 뭐 독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항상 비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어 있는 부분들을 각각이 협력을 해서 이야기하고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도시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것으로 혹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부영향 이런 부분들을 협력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줄일 수 있고 또는 급격하는 변화 속에서 우리가 대응하는 그런 곳에서 유연한 대응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타당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도설계의 이론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길래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뭐 필요한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 6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문제를 이해하는 것 또는 분석하고 해결 방안 또는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론에서 갖고 있는 연구하는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도 이런 것과 비슷하지만 결국에는 설계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평가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통하고 또는 정당화하는 데 있어서 설계 쪽에서도 당연히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할 수밖에 없고 저희들 연구하는 쪽에서도 당연히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왜 이쪽에서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거는 이런 거죠.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창의적인 것들도 있고 또는 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전문적인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도시 설계는 건축과 상당히 좀 다른 면도 있고 또는 산업 디자인이나 이런 거하고 공공 디자인하고 매우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대상이 피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아키텍트는 클라이언트의 그 경향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야 되지만 저희들이 맞춰야 되는 사람은 수많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맞춰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사실은 어느 하나의 그 클라이언트만을 가지고 있을 필요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일반적인 데이터들이 생각하는 것, 사람들이 인바이런먼트에서 생각하고 있는 행동하고 있는 그 비헤이버 이런 것들에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들이 가져가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론에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디자인을 하면서 내가 A에서 B로 했는데 그 이유는 이런 것 이론에 기반으로 해서 이런 설계를 했다라고 하면 일반 대중이나 또는 인허가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그냥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요.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최근과 같은 시스템에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 또는 그걸 듣는 사람이 이렇게 해 라고 이야기한다 손 치더라도 그것들이 뭐 객관성을 갖고 있는 것들도 아니겠죠. 물론 경험치라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디자인을 우리 해나가는 그런 부분에서 이론은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에 이제 아랍이라고 하는 그 박사가 우리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도시 설계와 관련된 이론들을 쭉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뭐 지식의 어떤 생산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설계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설계는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자이젤이 얘기했었던 그런 거하고 똑같지만 결국에는 가운데 있는 코어 부분들을 디자인은 계속해서 가고 있거든요. 저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toward freezing the design이라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이제 마감 시간이죠. 더 이상 마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디자인을 디벨롭할 수 없지만 나올 수 있는 만큼까지 결국 요것이 최선이야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는 이제 가게 되겠죠. 그랬을 때 계속해서 프로세스와 어떤 프로덕트를 가지면서 도시 설계 쪽에서 acceptable response,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는 그 수준까지 가면서 계속 순환을 하면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속에서 생각을 하면 무엇이 중요하냐면 도시 설계에서 과정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계를 하면서 수직적인 또는 수평적인 일원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이 시간적인 거라든지 또는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에 대한 그 일반적인 경향 이런 것들 때문에 하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피드백되고 서큘레이션 되는 이런 프로세스 쪽으로 가야 되는 것들이 맞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굿 디자인 또는 더 베러 디자인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 결국 그 더 베러 디자인이나 굿 디자인을 만들어냈을 때 일반 사람들은 뭐 돈이 더 많이 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도 하지만 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최소화하면서 굿 디자인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충분하게 해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굿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디자인 분야와 이론적인 분야가 같이 협력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일반 독자들도 같이 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의 후학들도 볼 수 있겠고 디자인을 하는 우리 후학들도 그런 걸 통해서 같이 갈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상당히 일반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프로세스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어떻게 설계적인 프로세스를 가져가야지 아까 얘기했던 더 옵티멀 디자인 또는 더 베러 디자인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들을 이제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다 보면 어떤 궁극적으로 무엇이 나타날까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설계자들은 사실은 도시 공간을 설계할 때 실제 이용자 그룹을 찾아서 뭘 하기는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생각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그렇지만 연구자들은 도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이용자, 환경,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 사례 정보를 통해서 설계자에게 제공을 해주면 설계자는 이걸 가지고 여기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가지고 설계를 진행할 수 있다. 즉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연구를 통한 객관적인 것들을 가지고 설계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전국에 가서 설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설계자에게 이론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또 이와 반대로 사실은 연구자들은 그들이 연구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원하는 것은 일반화,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익스페리멘털 디자인이 되든 쿼저 익스페리멘털 디자인이 되든 보통 이제 어반 디자인 쪽에서는 케이스 스타디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케이스 스타디들은 결국에는 설계자들이 했었던 아웃컴을 가지고 샘플 수를 늘려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되고 있고 그걸 종국에서는 이제 일반화할 수 있는 곳에 가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제가 생각할 때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 5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설계사무소에 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론이라고 하는 것, 연구라고 하는 단어들을 듣지 못하고 보통 이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력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그렇다라고 하면 학부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좀 다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론이라고 하는 거하고 실습 또는 설계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혼용을 해서 한다라고 하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설계에 어떻게 반영되고 또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또 설계에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학부 과정에서 좀 할 수 있고 그것들이 이제 대학원에서 또 이론과 설계를 같이 연구하는 사람으로 저희들이 이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터디를 할 경우에 어떤 대상지를 주어주고 그 과정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결과물만 좋으면 판넬이 멋있고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설계가 다 너무 잘해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논리적인 구조, 과정, 또 탐색적인 과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결과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설계에서 각 단계별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서 그 아웃풋을 결정해 나가는 그런 것을 조금 익숙하게 해주는 그런 스튜디오에서의 설계적 사고 훈련 과정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된다. 그냥 우리가 트레이싱지나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캐드 도면이나 올리고 있지만 사실은 그냥 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메모하는 습관처럼 반드시 기록화되고 그런 것들을 같이 쉐어하는 것 이런 것들 특히 이제 도시설계 설계 사무소에 계신 분들에게 좀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 두 가지인데요. 설계 과정은 아까처럼 단일화적으로 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피드백 이런 것 단선적이기보다는 서로 중첩되고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과 돈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들의 구속적인 그런 부분들이 되지만 이런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는 저희들이 설계 쪽에서도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함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잘못됐으면서도 그냥 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설계를 분야들이 현재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도 설계 쪽에 이런 것들에 참여를 해서 같이 갖고 있는 이론들을 설계하시는 분들하고 쉐어도 하고 설계하시는 분들이 어떤 궁금함이나 그 애로사항들이 있는지 또 알고 싶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나누는 자리를 오늘 우리 설계학회에서 더욱더 해주시면 이러한 그 연구와 또는 설계가 같이 도시설계의 지식을 생산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시 설계의 그 이론적인 측면과 실무적 연계가 우리 도시설계 학회지에 담겨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실제 내용을 중심 발표해 주셨고요. 두 번째 발표는 설계학 논문 방법론에 대해서 지오 디자인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김영민 교수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이제 많이 지나서요. 컴팩트하게 조금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10분 정도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면을 공유를 하고, 사실 일단 이 지오 디자인을 몇 번 학회에서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좀 어렵다는 얘기가 많아서 오늘은 사실 지오 디자인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 설계형 논문에서 이 지오 디자인이라는 게 어떤 좀 뭐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이고요. 좀 예시를 통해서 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설계형 논문에 대해서 이재선 교수님과 께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단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장들이 좀 다른데요. 설계가 연구가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이 있고, 그걸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은 설계에도 연구의 어떤 속성이 있다. 그래서 설계도 연구다 이런 입장이 있고요. 아니면은 기존의 연구랑 다른데 또 새로운 연구 형태를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입장이 이해해야 되는데 이 다른 입장은 사실 대부분의 아마 학자들이 견지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가 이걸 하는 이유가 설계는 연구가 아니다라는 어떤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공격은 연구에서 모든 연구의 통용이 되는 신뢰도와 타당도 그 중에서도 사실 신뢰도를 적용하기가 거의 어렵다 개념적으로 설계라는 것은 매번 달라야 되는데 연구의 기본은 사실 할 때마다 이게 연구자들이 같아야 되는 이게 개념 자체가 다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무 자체 설계가 연구가 될 수는 없는데 방법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주제로서는 가능하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지오 디자인은 이게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재성 교수님의 이 고민과 맞닿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칼 스타이너스 교수라는 분이 이제 좀 2012년도에 좀 주창을 하신 건데 제가 좀 주목을 했던 것은 사실 이 칼 스타이너스 교수님은 하버드 조경학과 교수지만 케빈 린치의 마지막 제자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처음으로 저희가 지금 GIS 쓰고 있는 시뮬레이션 기법, 공간적으로 변화를 추정하는 그 모델을 만드신 분이고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잭 벤저먼이 사실 에즈리, 아크GIS 시스템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에즈리가 지금 오토데스크라는 큰 저희 플랫폼 회사와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이제 이 다음으로 루트를 이제 지오 디자인을 잡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요 칼 스타이너스 교수와 이 GIS 시스템을 만든 분들이 하는 얘기가 보통 연구라든가 데이터 분석에만 쓰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거를 디자인 툴로 만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뭐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 고민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재성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이게 합리적이 논리적인가? 근데 이제 디자인이라는 것은 블랙박스처럼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사실 투명해야 되고 또 한 가지 고민은 연구와 설계가 같이 가야 되는데 이 모든 계획, 설계 분야에서 근데 사실은 되게 비슷한 것 같지만 사고의 어떤 전제가 다른데 그게 일치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요 복잡한 모형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지금 뭐 컴퓨터 회로도처럼 이 순서도처럼 돼 있는데 투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설계자든 아니면 밖에서든 어느 지점이 잘못됐으니까 요거를 고치면 된다라는 것들을 이 전체 프로세스, 아까 이재선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그 프로세스를 조직화한 것이고 이게 크게는 이제 뭐 디테일을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6가지 모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제가 요 내용은 그 사례를 통해서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하게 저도 그 논문에서 2019년 논문에서 여러 계획 설계 이론들을 비교를 했는데 한 가지 특징은 6가지 과정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반복이 되고 각 단계를 이 똑같은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진행이 된다는 것이 지오 디자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 지오 디자인 뭐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사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구랑 설계를 어떻게 결합해야 되느냐라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해외 학술지에도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저마다 조금 생각하시는 게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석사생 지금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소속이 바뀌었지만 석사생과 함께 진행을 했고 그 8월호에 저희 학회지 8월호에 이제 투고된 논문의 내용인데요. 그 한 가지는 일단 학생들에게도 이제 요게 가능하다면은 이 설계형 연구를 진행하는데 학생들도 지오 디자인을 쉽게 적용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논문의 어떤 순서 틀 이게 완전히 다르면 안 돼서 그 좀 맞춘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오 디자인은 사실 이후에 김준우 교수님 내용에서 조금 나오는데 혼합 연구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혼합 연구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은 정성과 정량의 결합인데 이건 설계와 정량의 결합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오 디자인의 아까 칼 스타이너스가 그 툴을 GIS 툴을 이제 활용하자는 것은 한 가지 가장 큰 지금 설계 계획가들의 문제가 설계를 해놓고 좋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얼마나 좋은지는 결국에 다른 전문가들이 이제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것들을 이제 묶어서 결국에는 설계가랑 계획가들이 설계를 했을 때 내가 이 부분은 좋아진다라고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프로세스라든가 방법 혹은 틀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아까 6가지가 있었는데요. 뭐 그중에 과정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따로 설명하자면 되게 어려운데 이게 이론적 고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왜 설계랑 이제 연구가 일치돼야 되냐면은 보통 설계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에서는 반드시 이론적 고찰을 하게 되고 이론을 설정을 하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모든 설계라든 계획이 자기 분야에만 매몰돼서 그렇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리 토목을 하시는 뭐 토목 공학자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는데 그건 당연히 수리 이론에 따른 것이고 도시에서도 뭐 교통 아니면 부동산 아니면 건축 베이스의 이 분들이 사실은 말은 안 하지만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명확하게 규정을 했을 때
저희가 이 설계형 연구 이것들이 이제 뭐 부딪혔을 때 사실 같은 도시 설계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는 어떤 이론에 근거한 거다 이렇게 돼 있고, 이 지금 친구가 한 연구는 물순환 도시, 그 송산 그린시티를 토대로 물순환 도시를 갖고 했기 때문에 물순환과 어떤 물순환 왜곡에 대한 이론을 갖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리에 대한 이론인데 도시적인 어떤 그 수리 이론을 규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장점이 연구랑 비슷한데, 설계가 사실 이게 보편적 설계에 적용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연구에서도 좁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한 이론의 이제 베이스를 둬야지만 모든 도시 설계 이제 계획을 다룰 수는 없어서,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설계 효과를 검증하려면 역시 비슷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대상지 분석이 사실 재현과 평가 모형입니다. 재현이 제일 먼저 단계인데 이거는 데이터 수집과 가공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원 지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물에 대한 것이니 이제 과정 모형에서 물을 규정했으니까 그 지점, 물과 관련된 내용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은 이제 그 재현, 그러니까 데이터 가공의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계획안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안건혁 교수님께서 처음에 제안하셨던 요 홍산 그린시티의 물은 이런 어떤 그 수순환의 물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과 어떤 캐널시티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 지점을 이제 조금 바꿔서 하게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재현과 이제 평가라는 것은 여기서는 원안에 대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원안이 없을 때는 이제 설계 과정에서는 대상지의 어떤 잠재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사실 이것은 고전적인 적지 분석과 비슷한 개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화 모형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설계를 하는 과정이고요. 효과 모형이 지오 디자인에서는 그러니까 변화 모형, 설계를 제시했으면 이게 진짜로 효과가 있는지 어떤 부분이 좋아지는지를 같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뀐 거고요. 큰 차이가 사실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이제 물순환 도시 관점에서 저 물순환 그 도시 계획의 뭐 원리들을 적용해서 저류지를 뭐 보존하고 기존 수체계를 보존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왼쪽이 기존에 지금 제시된 안이고, 오른쪽이 이제 학생과 같이 설계를 한 안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변화들을 주었다. 기존 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되고요. 이제 뭐 중요한 점은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설계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다 보여주지 않지만 이런 저희가 공모전에 내는 정도의 좀 디테일한 설계까지 상세한 것까지 이제 했고, 이것들이 이제 됐을 때 진짜로 물순환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했을 때 모형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정량과 결합되는 부분인데, 이때는 이제 그 토목 쪽에서 활용하는 수완 모델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그러니까 한 가지 지표들이 모형의 지표들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내가 바꾸면 이 모형에 들어갔을 때 실질적인 어떤 데이터가 바뀐 데이터가 나온다라는 거를 이제 염두를 해두고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 과정 모형 앞쪽에서 이전 고찰해서 이제 이 모형에 대한 공부가 돼 있고요. 실제로 적용을 이제 했을 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그 실제로 이제 강우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서 했을 때 결과적으로 저희가 제안한 어떤 모형이 저류의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라는 요 자세한 데이터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뭐 요것들이 궁금하시면 제가 이미 논문으로 썼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여러 수완 모델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여러 지표들을 어떤 그 효과가 나타난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1항과 2항을 다 비교를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유출량은 줄고 그 저류량은 이제 는다라는 어떤 얘기가 돼 있고, 뭐 자세한 어떤 효과들은 사실 녹지가 더 늘어났을 때 증산작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더 효과가 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수완 모델에서 검증하는 것은 오염에 대한 것인데요. 보시면 재미있게도 일단
전반적으로는 이제 늘어났는데 n과 그 질소와 이제 인을 따지게 되는데 뭐 하나는 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이제 그 이게 농경지에 주로 적용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을 하는데 뭐 마무리를 하자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요 틀들을 지오 디자인이라는 아까 이재성 교수님이 제기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 투명성, 이게 합리적인, 논리적인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지오 디자인의 틀로 우리가 설득할 수 있고 설계와 연구의 틀이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거의 유사한 구조로 갔을 때 어떤 효과 검증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한 가지 투구를 해봤을 때 문제점은 이게 두 가지 공격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설계형으로서 설계를 왜 더 안 했냐와 그 검증이 이제 정량적인 것이 더 들어와 가지고 사실 이제 그냥 설계를 기술한 논문들을 되게 쉽게 통과가 제가 됐었는데 이건 되게 많은 신경을 써서 냈다고 했지만 많은 공격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공격의 지점들이 동시에 이제 혼합 연구다 보니까 갖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학회에서 나중에 또 다시 한번 토론을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발제 1에 던진 이슈를 좀 지오 디자인의 관점으로 풀어서 답변을 해나가는 그 과정을 발제 2에서 봤고요. 세 번째 발제는 이제 이걸 이제 심사를 할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특히 설계학회 논문이 설계형 논문을 전격적으로 도입하면서 기존의 방법론을 그대로 평가 방법을 쓰다가 보니 여기에 대한 개선에 대한 부분의 필요성이 커져가지고 이슈가 됐고요. 이번에 설계형 논문 작성 심사 가이드라인 검토라는 주제로 대구대학교의 김준우 교수님께서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발제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설계형 논문을 저희가 2021년, 2022년 진행을 했는데 설계형 논문을 더욱더 저희가 활성화시키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편집위원회에서 고민을 하다가 그런 부분들 조금 더 많은 분들과 논의를 하고 저희 학회 내에서도 여러 좀 자문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번 자리를 만들었고 아직은 이게 숙성되지 않은 초반의 아이디어지만 그런 부분들 조금 발제해 드리고 좀 의견 구하기 위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희 이재선 고문님 그리고 김영민 교수님 모셔가지고 첫 번째 발제, 두 번째 발제 부탁드렸고 그다음에 이번 제 발제를 통해 가지고 설계형 논문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가 편집위원회에서 고민한 부분들 좀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전까지 많은 교수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셨는데 그런 이전에 고민했었던 내용들을 같이 오늘 융합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예, 우선 저희 도시설계학회에서 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설계형 논문 같은 경우는 주제의 적절성, 설계 문제의 정의 및 검토 과정, 설계 개념의 창의성 및 차별성, 그리고 설계 과정, 방법론, 설계 결과물들에 대한 중요한 요소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호 그리고 올해 2월호를 특집으로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설계형 논문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 그리고 선배님들께서 논의를 해주셨습니다. 재혜선 전 회장님께서도 이거는 뭐 건축학회에서 기고가 된 글이긴 하지만 설계 논문의 필수 요소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초반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논문의 4대 원칙, 입론, 논단, 논증,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앞에 두 발제와 마찬가지로 검증에 대한 문제, 연구 방법에 대한 증명에 대한 문제 때문에 설계 논문이 과연 연구로서의 타당성이 있냐 없느냐 그런 부분들이 말씀을 초반에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설계 논문은 설계 과정과 방법, 설계 내용 중심으로 기납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설계형 논문도 설계 논문으로서 연구로서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만 기납적인 방법, 연역적인 방법으로서의 증명이 아닌 기납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여러한 가능한 그런 논리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그런 확증 과정이 충분히 기술이 되어야 된다. 이게 기존의 설계 보고서와 다르게 연구로서의 확정이 되려 그런다면 내적 타당성이 확보가 되기 위해서 사회경제적인, 문화적인 근거, 아니면 미학적, 철학적 증거, 아니면 객관적 정보들을 종합을 해서 기납적인 방법론으로서 설계 논문이 제시가 된다면 그것은 연구로서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 이재성 교수님 오늘 발제해 주셨던 것처럼 설계형 논문은 실무와 연계를 하고 피드백과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더욱더 많은 부분에 대한 재생산, 확대 재생산이 필요하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그리고 아까 방금 두 번째 발제에서 김영민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오 디자인 같은 경우는 기존의 설계 논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한계점, 평가와 그러한 뭐 재현 관련돼서 그런 제약들을 새로운 모델을 통해 지오 디자인 모델을 통해 가지고 검증과 확증의 과정을 검증하는 방식으로서 설계형 논문에 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서 발제를 부탁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설계형 논문을 석사학위 그리고 박사학위까지도 논문으로서 인정을 해주면서 리서치 바이 디자인이라는 그런 설계 방법론을 통해서 설계와 분석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검증을 하고 순환적이고 복합적인 설계 과정을 증명을 한다면 이로서도 논문으로서 인정해주는 그러한 학문적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귀납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설계가 연구로서의 그런 가치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 학자들과 지금 현재 세대에서는 인정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대한건축학회 같은 경우는 설계형 논문을 어떻게 활성화시킬지 논의를 현재까지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에서는 설계형 논문을 일부 받아주긴 했었지만 최근에 2022년 1월 8일 제정된 대한건축학회 설계 논문집에 관한 지침을 보면 3조 2항 보시면 설계 논문 세분 구성학 일본 학술에 준하여 체계적인 분석 과정 그리고 계획 설계의 새로운 개념 및 이론, 접근 방법론, 전개 과정, 효과 과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안의 창의적 개념, 타당한 설계 접근 방법, 그리고 심층 분석 후의 결과물이라는 논리적이고 설득적인 논리 과정이 필요로 포함된다면 설계 논문으로서 인정해주겠다는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학회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보다는 조금 더 모호하지만 좀 브로드한 그러한 지침이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해외 논문 사례를 사실 해외에서 설계형 논문을 적극적으로 받아주고 있는 학회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그래도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Journal of Architectural Education에서 JAE 논문을 좀 샘플로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 다음과 같은 4가지 카테고리로서 논문을 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세이 해가지고 7,000 단어로서의 만들어진 논문, 그리고 디자인 논문으로서 1,500에서 3,000 워드 정도의 디자인 논문, 그리고 내러티브와 이미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세이 같은 경우는 우리 설계학회에서 말하고 있는 설계형 논문과 어느 정도 결이 일정 부분은 비슷한 부분들이 있고 디자인 논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보다 더 파격적인 조건으로서 이미지를 한 최대 20개까지를 쓰면서 논문의 분량을 줄인 방식으로서 설계형 논문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들을 뭐 너무 이미지가 작지만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에세이 같은 경우는 스칼러십 오브 디자인이라는 섹터로서 일단은 글이 상당히 기본적으로 많이 있으면 7,000워드 정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지들을 좀 곳곳에 실어가면서 텍스트 위주의 논문이지만 곳에 건축적인 그리고 공간 분석적인 이미지들을 섞어서 한다면 설계형 논문의 설계형 논문 이외의 그냥 기본적인 학술 논문으로서 가고 있고요. 설계형 논문도 일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요. 디자인 논문 같은 경우는 디자인 에즈 스칼러십이라고 해서 오히려 이미지 중심으로 논의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끝쪽에 이미지 보시면 한 장 전체 이미지가 전체 이렇게 들어가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분량은 한 10페이지 전후가 나오긴 있는데 텍스트 분량을 줄이고 오히려 글의 그 이미지라든지 분석적인 도면의 그런 분량들을 강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의 설계형 논문으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이미지들 실질적으로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명확하게 주장하는 바와 그런 거 검증하는 부분들을 이슈를 던지는 방식으로서 설계적으로 제안한 부분들도 논문이 억셉트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나래티브라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한 5페이지 내로 짧게 작성한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는 아직 설계형 논문이라고 보기엔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는 JA 같은 경우는 논문의 주제를 처음에 명확하게 1년에 2번씩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고에 따라 가지고 에디터가
에디터가 정권을 가지고 편집이라든지 선택의 권한을 가지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우리 논문과 좀 차별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설계형 논문을 이렇게 어찌 보면 하나의 잡지처럼 이용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우리 학회에서도 좀 검토해 볼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2020년에 도시설계 학회지가 20주년을 기념을 해서 진행된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도시설계 학술지 논문의 연구 방법 변화 분석이라는 논문인데요. 여기 계시는 권영선 교수님도 참여해 주셨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로서는 10년 동안 해석적 연구는 줄어들고 실증적 연구는 증가하는 패턴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정의를 실증적 연구는 정양적 연구로서 연역적 방법에 기반을 하고 있고 분석과 가설을 통해서 일반화하는 실증적인 방법이라고 정의를 하셨고 해석적 연구는 기납적 방법, 정성적 연구로서 수집한 자료를 해석하여 이론화하는 해석 방법을 적용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그 실증적 연구는 점차적으로 증가를 해서 오히려 반 이상이 넘어가 50% 정도 그리고 해석적 연구는 처음에 60% 정도 되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한 27% 정도 도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러한 연구의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설계형 논문에 대한 그런 필요성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증적 연구 방법은 통계 모형, 기술 통계, 공간 계량 분석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써 주시는 부분들이 있고 해석적 연구 같은 경우는 한 8개 방법들을 다양하게 쓰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통해서 최대한 연구의 그런 내부적인 그러한 증명들, 확증 과정들을 좀 증명하기 위해서 하셨던 부분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학술 연구 논문에서 설계형 논문의 비중이 매우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은 한 편도 없었던 경우, 2019년 같은 2편 정도 있었었는데, 다만 다행히도 2021년, 2022년 같은 경우 특별을 통해 가지고 한 10편 이상의, 매년 10편 이상의 논문들이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주제별로 조경에서부터 거버넌스와 고령까지 연구 주제별로 저희가 한번 그 논문에서는 리스트를 하셨더니 해석적 연구가 가능한 연구 주제와 그리고 혼합 연구 혹은 실증적 연구가 가능하셨던 그런 연구 주제가 연구 방법론과 주제가 이런 방식으로 좀 분석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구 주제에 따라서도 실증적 방법과 해석적 방법론이 그리고 혼합적 방법론이 적용되는 부분들이 연계가 있는 부분을 해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수는 아직 많지는 않지만 2021년 12편, 2022년 11편들을 한번 분석을 해서 어떠한 특성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총 23편 정도의 논문에서 아직은 충분하지 않지만 4가지의 카테고리로 한번 분석을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당선작들 중심으로서의 그런 설계를 서술한 그런 논문들이 좀 가장 많은 포션들이 있었었고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설계 방법에 대한 논문들이 그 다음 조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편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계 분석에 대한 평가, 설계 분석과 평가, 그리고 설계 기록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씩 세부적으로 나오게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2021년 논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 조금 진행하다 보니까 설계 내용에 대한 서술적인 논문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의 단순한 서술보다는 설계 방법이라든지 분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됐었던 논문이 나오면서 조금 더 학술적인 부분도 보완이 되는 그런 부분 논문의 패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설계 서술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주요 설계 당선작들에 대한 설계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한 논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로 든 게 뭐 대구 K2 종전부지 마스터 플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편집위원회에서 한번 논의가 될 필요가 있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설계 당선작에 대해서 기술한 부분, 그래서 어떤 컨텐츠 중심으로 나열한 부분들이 과연 설계형 논문에 어느 정도의 포션과 어느 정도의 심사 의견을 대응을 하면서 평가가 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설계 과정과 적용 논리 그리고 방법을 중심적으로 기술한 논문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적 설계 방법론 아니면 분석이라든지 현황 분석과 여러 대안 검토들이 조금 더 충실하게 담겨져 있는 논문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설계 방법과 그리고 설계 기술에 대해서 어떠한 심사 기준을 가지고 설계형 논문을 평가를 해야 되는지도 조금 더 심도 있는 심사위원들끼리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 하나의 대상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설계의 주제 아니면 뭐 설계 대안 중심으로서 조금 더 분석을 하거나 평가를 하는 논문들도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대안 및 적용 특성 분석을 진행하면서 설계 평가를 진행한 논문들이 아직은 많은 편수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설계 기록적인 부분도 설계형 논문에서 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세종청사 중심 부지 마스터 플랜 조정 연구인데 이 부지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도시설 지구 단위 계획이 한 50번 이상 바뀌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도시 설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의 설계 변화들이 이전에는 어떠한 논의로서 변화가 됐고 지금의 계획 변화는 어떠한 대안과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의 설계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설계를 좀 기록하는 논문들도 설계형 논문으로서 조금 적극적으로 좀 권장해야 되지 않나 그런 한 이슈들도 저희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학 해지 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을 너무 구체화시킨다면 오히려 설계형 논문의 활성화에 또 제약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준과 평가 방법은 기존의 현황 분석과 설계 평가 및 분석 그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기존 평가의 문제 정의, 설계 개념, 설계 과정 방법과 설계 결과물들에 대해서는 이미 주제 범위 안에 들어가 있고요. 현황 분석과 설계 평가 및 분석 부분이 저희가 최근에 이루어진 그런 설계 방법론에 따르면 저희 심사 기준 안에는 들어가 있진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심사 기준으로 넣게 된다면 너무 양이 많아지는 부분 그리고 연구의 좀 다양성들이 조금 제약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매우 좀 숙고를 더해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설계형 논문의 확대를 위해 가지고 유형을 조금 더 저희가 회원들에게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설계 서술 주요한 공모전에서 그런 당선된 설계안에 대해서는 학회지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포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설계 방법론, 분석, 그리고 설계 기록, 그리고 뭐 복합형 뭐 지오 디자인을 포함한 그런 복합형의 논문들도 조금 논문 샘플들을 좀 확대 공개를 하면서 설계형 논문이 이렇게 다양한 형식으로서 기술될 수 있다는 것들을 일단은 첫 단계로서 다양한 설계형 논문들의 샘플을 한번 공개하는 방안도 1차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논문 심사 기준의 구체화 부분인데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을 바꿀 필요성까지는 아니지만 심사위원들끼리 그 편집위원들과 함께 항목에 대해서 변경 요인이 아니면 어떤 부분들을 좀 주로 봐야 될지 체크리스트 정도는 가이드형으로 한번 공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편집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계 특집호를 한번 운영해 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연 1회 정도 주제를 공모를 해서 에디터를 선정을 하고 이 특집호 같은 경우는 저는 여기 설계 특집호라고 했지만 설계 부분과 이론 부분이 같이 종합화된 1년에 한 편 정도의 그런 디지털 버전과 그리고 오프라인 버전, 책으로서도 만들 수 있는 버전들을 한번 공모를 해서 내년 정도에 한번 추진해 보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도시설계학회의 새로운 전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제안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설계형 논문 같은 경우는 기존의 도시설계학회 논문의 형식이 조금은 이제 다른 학회지보다 좀 자유롭고 여러 다이어그램을 넣을 수 있는 편집이긴 하지만 조금 더 작성 형식을 차별화하고 조금 작성자들이 여러 다이어그램을 실을 수 있을 때 그런 도면들을 실을 수 있을 때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식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형 논문 레이아웃을 별도로 한번 제공해 보고 다만 이제 이미지 수 같은 경우도 앞에 JA 같이 한번 이미지 수 한도를 지정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설계형 논문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을 하면 20페이지 정도가 항상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계제 같은 경우는 조기체 설계 같은 경우는 10페이지 이내로 논문 심사를 권장을 하는데 설계형 논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분석부터 결과로까지 다 진행하다 보면 보통 한 10페이지, 20페이지 언저리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컴팩트하게 핵심 위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전체적인 맥락을 다 담기 위해서 한 20페이지까지를 권장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논의를 해서 분량 조절 및 이미지 수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4가지 방안에 대해서 한번 이런 지금 설계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야 될 부분들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향후 편집위원회에서는 설계형 논문 활성화 세미나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11월에 전체 편집위원회 회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 위원회 이슈들을 좀 위원회와 공의로 해서 좀 자문들을 얻고 그 다음에 2023년 설계형 논문 특집 스케줄을 좀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보통 2월 달에 나왔었던 편집호, 그러니까 특집호, 그러니까 논문이 특집호로 운영이 됐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그거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조금 촉박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1호로 할 것인지 뭐 2호 혹은 뭐 다른 호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편집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설계형 논문 샘플 및 그리고 작성 가이드라인 부분도 어느 정도 논의를 해서 회원들께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의들이 어느 정도 이제 공감이 되고 회람이 된 이후에 설계형 논문 심사 적용은 2023년 1월부터 진행을 해서 설계형 논문 특집호 및 기타 그런 활용들이 이루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발표를 들으니까 이제 편집위원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 갈지에 대한 윤곽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토론의 시간이 됐습니다. 집중 토론을 위해서 우리 먼저 중앙대학교의 배용규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배웅규입니다. 아마 편집위원회에서는 이번에 부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저희 편집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 중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나눴을 때 위원장님하고 설계형 논문에 대한 정착, 그러니까 시작은 앞선 편집위원회에서 많이 했고요. 좀 정착을 하는 의미에서 좀 더 이 설계형 논문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법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기반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고 위원장님께서 선정해서 이걸 추진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세 분의 발제를 들었는데요. 하나하나가 다 이제 설계형 논문에 대한 고민을 가지면서 만들어주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안해 주신 여러 내용도 들어보고 했을 때 평소 때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 이런 걸 감안해서 한 3가지 측면에서 조금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설계형 논문을 다루는 영역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이거에 대한 우리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앞선 발제에서도 나왔지만은 우리 도시 설계라는 실무의 영역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와 관련된 이론의 영역이 있는데요. 그걸 현재 저희가 그냥 암묵적으로는 도시 설계 실무의 영역의 내용과 그리고 어떤 이론의 영역의 내용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의 영역은 우리가 기존에 써왔던 이 논문이고 그리고 도시설계 실무의 영역의 내용이 설계형 논문이다. 이런 어떤 암묵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쭉 발제를 들어보고 또 제가 또 평소 때 생각하는 부분들도 사실 이런 논문에서의 어떤 학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설계적인 거하고 그냥 일반형 논문하고의 차이라는 게 좀 여전히 좀 모호한데 그걸 정해주는 방법론의 그런 기준에 대한 정립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설계와 이론을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의견은 이제 그러한 구분하는 기준에 관련해서 조금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문 작성 기준에 의하면은 대개 한 4가지 정도 기준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첫 번째는 뭐 논리성, 뭐 이걸 뭐 과학적 방법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게 논리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독창성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독창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좀 유용해야 되지 않느냐, 쓸모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유용성. 그리고 네 번째는 또 이게 윤리적인 측면에서 윤리성도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런 뭐 그 말하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은 뭐 저는 지금 막 생각나는 건 한 4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을 텐데 이 기준의 측면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설계형 논문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또 일반형 논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가져야 될 그 기준을 또는 이런 앞선 논문으로서 가져야 될 기준에 대한 좀 구분이 좀 있으면은 조금은 달리 구분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종전처럼 설계를 분석하는 거는 설계형 논문, 이론을 연구하는 거는 일반 논문의 구분이 아니라 이런 논문이라는 걸 정의하는 그 기준에 따른 그 차이를 좀 규명하면 어떻겠냐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논리성을 규명하는 부분에서 설계를 할 때 사용하는 과학적 방법론하고 일반적인 이론을 정리하고 하는 방법론은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사회학 방법론에서 쓰는 그런 거 하고 예술이나 미술 분야에서 쓰는 거는 확연히 구분이 되듯이 우리 설계형 분야에서 쓰는 부분들도 다르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앞으로 뭐 많은 의견을 모아야 되겠지만은 우리 세 번째 발표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과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논문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조금 구분해 주는 걸 제시해 줘야지 우리가 앞서 이제 설계를 기술하는 게 설계형 논문, 이론을 제시하는 게 일반형 논문 이런 좀 한계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저희 두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가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정주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기획, 설계, 시공, 그리고 유지 관리 또 그런 케이스가 쌓일 때마다 그것들을 피드백해서 다시 새로운 작품에 반영을 하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프로세스가 결국에는 도시 설계의 대상이 되는 부분에 적용이 될 텐데요. 또 적용되는 부분에서 좀 다룰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내용의 범주는 기획을 지나서 설계 부분에 들어간 부분에 많이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시 설계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영역이 있고 또 그것들이 하나의 정주 환경을 기획하고 만들고 조성해서 그리고 유지 관리해서 더 나은 사례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다루기에는 우리가 조금 좁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런 측면에서 설계형 논문이라는 부분도 결국에는 기획을 설계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또 피드백을 하기 위한 방법론을 또 설계하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은 조금은 우리 도시 설계 분야의 뭐 이론형 논문 또는 설계형 논문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의 영역을 조금만 우리가 확대해서 제시해주는 형태가 좋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그런 점을 앞서 그 세 번째 주제에서 말씀해주신 여러 주제의 뭐 다양한 샘플을 보여주고 이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반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가 제가 이제 뭐 짧은 시간에 생각해본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앞으로 많은 의견들을 또 수렴도 하고 해서 뭐 이게 함술에 배부르지는 않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우선 급한 대로 2023년 첫 번째 설계형 논문
측면에서는 어떤 기준이나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그 다음에 점점 더 발전하는 형태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의 어떤 고견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배용구 교수님께서 구분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과 기준의 세분화 그리고 샘플에 대한 풍부함이 해결의 어떤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로 하셨고요. 다음 토론은 우리 서울대학교의 권영상 교수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예, 그 세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게 워낙에 우리 도시 설계의 경우에 이제 설계형 논문이 어떤 학회지의 정체성이라든가 다른 여타 학회지와의 차별성 얘기를 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많은 논의를 해야 된다고는 얘기를 해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진행되는 것 같아서 일단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런 논의가 있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발표 내용을 보고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의견을 드리는데요. 첫째는 이 논의를 왜 하는가입니다. 왜 설계형 논문의 평가 기준 또는 설계형 논문 작성 기준에 대한 논의를 왜 하는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게 기존의 작품집과의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럼 앞으로 뭘 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할 텐데요. 첫째는 이 논의를 과연 왜 하나입니다. 왜 하나. 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왜 하나를 얘기를 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이게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설계를 알린다, 그 도시 설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굳이 논문이 아니어도 됩니다. 어떤 작품집이라든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논문으로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제 이 얘기가 이제 또 등장했던 배경을 또 생각을 해보면 이제 주로 설계를 하시는 교수님들이나 또는 이제 설계를 하는 설계 회사들이 설계 회사의 어떤 일부분의 설계에 참여한 분들이 자기의 논문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이제 설계형 논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시작점들이 있었던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교수 평가를 할 때도 논문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작품이라든가 전시를 가지고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설계형 논문이 왜 필요한가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가 되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설계형 논문이라고 한다면 필요성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는 기록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그 작품집에는 실리지 못하는 내용들, 그 배경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논의들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그런 의미가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설계에 대한 방법론을 공유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설계 과정 아까 발표 내용에도 있었는데 설계 과정에 대한 부분하고 이 설계안이 다른 설계안과 비교했을 때 어떤 우수성이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과정들 이런 거는 일반적인 작품집에는 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설계형 논문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이 또 좋은 설계안에 대해서 사람들하고 공유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은 어떤 방법론에 대한 확장 개념 뭐 이런 식으로 설계형 논문의 의의를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논의로 넘어가서 그렇다면은 이 설계형 논문이 일반적인 작품집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그게 이제 두 번째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수많은 도시설계 작품들이 나오는데 그걸 다 일정한 포맷에 맞춰가지고 내면은 실어줘야 되는지 모든 것이 다 논문이 되는 것인지 그게 이제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발표 내용에도
그러니까 설계냐 연구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었는데 저는 사실 그 연구와 논문은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는 분명히 연구는 맞는 것 같은데 연구와 논문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국제연구기관에서 나오는 거는 논문이라고 안 하고 연구 보고서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 도시설계지에 실리는 거는 연구 논문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논문하고 일반적인 연구하고는 좀 차별성이 있는데 그건 어떤 데서 저는 이제 찾냐 하면 그러니까 학문으로서 논문에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연구의 틀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논문으로서의 의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의 중요한 키워드는 방법론이 있는 거, 방법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그 설계 작품을 그냥 설명한다고 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논문으로서 가치라든가 이런 거를 설명하는 데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설계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방법을 활용해서 설계를 하니까 설계가 더 좋아졌다거나 아니면 어떤 설계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TOD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설계 이론을 가지고 이 설계를 했더니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거나 또 뭐 최근에 나오는 랜드스케어 어바니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론들을 가지고 또 설계를 하니 또 이런 결과가 나온다거나 그런 방법론에 대한 그 명확한 설명 부분들 우리가 보통 방법론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아까 제가 쓴 논문도 나왔지만 보통 계량 방법하고 이제 질적 연구 방법 두 가지로 나누는데 대개 이제 이런 설계형 논문 같은 경우는 질적 방법론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질적 연구 방법 말고 회귀 분석을 가지고도 설계형 논문을 증명을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과정에 대한 이게 사실은 내러티브 연구 방법론인데요. 질적 연구 방법론 중에서 내러티브 방법을 써가지고 설계 과정들을 쭉 추적해가지고 설명하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설계가 나왔다. 또는 뭐 설계 공모전 같은 경우는 공모전에 어떤 지침들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석이 돼가지고 이런 사이트에 이렇게 적용이 됐다. 이거를 그 기술하는 부분이 이제 학술적 가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번째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논문으로서 의의를 가지고 일반적인 작품집과의 차별성을 가지려면 결국엔 방법론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게 제 생각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앞으로 뭘 해야 되는가 우리 그 편집위원회에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내년에도 여러 가지 그 설계형 논문들이 등장을 할 것 같은데 그 첫 번째는 심사자가 중요합니다. 심사자. 이게 국내에 있는 다른 학회 같은 경우도 워낙에 계량 논문만 게재가 되다 보니까 질적 논문을 내면은 다 리젝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자가 이게 무슨 그러니까 질적 논문을 쓰면은 이게 무슨 학술적 가치가 있어 이렇게 다 리젝트를 시켜버리니까 심사자를 잘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심사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김 교수님께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먼저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하셨었는데 작성 가이드라인은 일단 논문을 쓰는 분들한테 다 오픈이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는 심사 가이드라인을 먼저 만들어 보고 그걸 가지고 심사를 해보고 그래서 의견이 좀 정리가 되면 작성 가이드라인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세 번째는 이게 우리랑 비슷한 분야, 예를 들면 예술 분야 같은, 그러니까 미술이라든가 문학 작품 같은 경우들, 그러니까 예술 분야에서는 어떻게 심사를 하고 있고 어떤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어떤 작품을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네 번째는 저는 사실 이 설계형 논문들을 보면서 이런 문제들을 좀 생각을 했었었는데 크레딧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명히 도면 작업은 여러 사람들이 했을 텐데
대표 저자만 이름이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연구 윤리 부분하고도 좀 연결되는 부분이고 해가지고 크레딧을 어디까지 줘야 되는지 요건 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다섯 번째는 이거는 국내의 많은 저널들이 다 비슷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해외 저널 같은 경우 보면은 이게 논문의 유형에 따라서 몇 가지로 그러니까 투고를 할 때 자기가 선택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건 리뷰 논문이다, 또는 뭐 프로파일 논문이다, 아니면 크리티컬한 논문이다, 아니면 이건 내러티브 유형의 논문이다. 이거를 이제 선언을 하고 그러면 선언하는 순간 거기에 맞는 심사자를 선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저널들은 그냥 다 일반적으로 그냥 보면 리서치 페이퍼 형식으로 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여기 도시설계지 같은 경우는 논문의 유형을 지금도 뭐 사실 이제 낼 때 설계형 논문 아예 나눠가지고 내지만 그런 유형을 나누는 부분을 이제 선정을 해서 게재될 때도, 그러니까 투고할 때도 설계형 논문인지 일반 논문인지를 구별하고, 그거에 따라서 심사위원들도 좀 미리 갈라지고 하는 뭐 그런 식의 변화들이 앞으로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전반적으로 하여튼 이런 논의를 시작해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편집위원회에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차기 학술지 평가 보고서 낼 때는 쓸 말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영상 교수님께서 거의 발제급으로 근본적인 질문 Y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깊게 말씀하셨고요. 작품집과의 차별성과 학문으로서의 방법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크레딧이라든가 유형화에 대한 부분을 아주 실제적으로 얘기해 주셔서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은 우리 편집위원회를 이끌고 계신 우리 편집장님의 또 얘기를 또 듣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자리를 좀 옮기셔가지고요. 컴퓨터 접속이 돼야 되니까 잠깐 이동하셔서 편집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전 지금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고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에 있는 강동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좋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져서 참 기쁘기도 하고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세 분의 발제도 참 어려운 발제인데 이게 상당히 또 모호한 얘기이기 때문에 발제에 감사드리고 또 토론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잔뜩 메모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 입장이 편집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늘 도시 설계의 가장 핵심은 설계인데 그렇다면 학회지의 차별성 또한 이 설계가 이루어진 그런 논문들이 투고가 되고 또 실려서 또 유사한 다른 학회지들하고는 좀 구분이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늘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조금 우리가 혼란스러웠던 부분은 좀 결과 중심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모전 수상작이라든지 좀 이렇게 사회적인 큰 어떤 반향을 가져온 결과 중심의 조금 우리가 설계형 논문을 관심이 좀 많아서 생긴 좀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론과 이슈 중심의 제안되고 실험된 이제 그런 형의 논문들, 또 과정 중심의 프로세스가 아주 좋거나 또는 내지는 이제 아까 우리 김준우 교수님 발표 나왔던 설계 기록을 정확하게 남긴 그런 논문들, 과정 중심의 논문들,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우리가 또 실현되지 않은 가상의 것도 저는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설계형 논문으로 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시설계에서 나오는 한국 도시설계 학회지에서 수록되는 일반형 논문의
하나의 그냥 스며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되게 간절하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설계형 논문이라고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조금 작품 위주의 접근이 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논의를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작품으로서 패널로서 내지는 결과 중심의 것을 억지로 앞에 방법론을 만들고 또 그거를 이론화시켜서 논문을 쓰게 해야 통과가 되거나 또 뭐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고 작품은 작품으로서 인정을 하고 또 대신에 결과보다는 그 이론이 중요하고 프로세스나 방법론이 중요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조금 폭을 넓혀서 일반 논문으로 품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달 만에 한 번씩 나오는 학회지도 설계 작품하고 이렇게 좀 일반 논문을 좀 구분해서 이렇게 실어주는 것도 좋고, 요 설계 작품을 의도적으로 이제 좋은 성과가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해서 좀 제출을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밸런스를 좀 맞춰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설계형 논문을 모아서 내는 특집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아까 김진우 교수님이 이제 그런 제안을 해주셨는데 1년에 한 번 이제 에디트를 정하고 특별한 주제를 정해서 에세이 건두원 뭐 에세이 또 그와 관련된 그 주제와 관련된 일반 논문들 그리고 작품까지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러니까 논문과 작품까지 앞에서 전체 이제 그 흐름을 다 맞추는 뭐 그 외국의 그런 학회지들이 있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뭐 그런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제 싶습니다. 그래서 그 특집원은 시간이 좀 필요해서 예를 들면 내년에 한다면 뭐 12호로 마지막 6회차는 그렇게 하고 이제 앞에는 이렇게 설계 작품을 따로 모으는 게 아니라 매 호에 좀 이렇게 같이 조금 분리돼서 한 2-3개 정도가 나올 수 있도록 좀 힘을 합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해서 그냥 오늘 한번 제안도 드리고 같이 또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도의설계 편집위원장님께서 역시 주치의답게 이미 진단과 처방에 대한 그림을 갖고 계신 걸로 보이고요. 또 우리 세미나장에 또 회장님이 직접 나오셨습니다. 우리 도의설계 전체를 이끌고 계신데요. 회장님께서 한번 도의설계 편집위원회 관련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열띤 토론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 좋은 발표 잘 들었고, 특히 이제 이재성 고문님 또 전직 편집위원장 역임하셨고 직접 또 발제까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발표하시고 토론하신 분들 중에 한 절반은 이미 편집위원장을 지금 하셨거나 하시고 있는 것 같고, 뭐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대부분이 다 편집위원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다 이 이슈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만 모이다 보니 여러 문제들, 그동안 논의됐던 문제들이 골고루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그 여러 선생님들 말씀 듣다 보니까 몇 가지 이제 스쳐가는 제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싶은데, 첫 번째 떠오르는 경험 중에 하나가, 그 경험이 뭐 한 10여 년 됐나요? 그 미국의 탑스쿨에 테뉴어 받은 교수, 설계 교수였는데 저희 학교에 이제 1년 정도 초빙 교수로 초청을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학교에 휴직 처리까지 다 하고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저희 학교 교직원이 보내서 당신 오지 말라. 교수 초빙이 취소됐다. 당신 리젝트 됐다. 하고 이제 메일을 보냈었어요. 학교 기준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이제 이분이 저한테 너무 분노하고 황당해서 두 가지가 이제 주로 그 있는 그 하소연하는 메일을 보냈는데,
이제 결국 그거예요. 저 설계 교수다 보니까 소위 우리가 중요시하는 SCI 논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의 교수 임용 자격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은 학교 교직원이 그냥 임의로 당신은 저 강의할 수 없다라고 통보를 한 거였고, 이분은 이제 황당하고 놀래서 또 화가 나서 저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제일 마지막 문장은 그런데 SCI가 뭐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국제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 도시 설계 분야, 뭐 건축 설계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에서 좀 황당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으면 이런 논의 자체가 지금 성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마 지구상에 한국하고 중국 정도가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고, 이게 이제 저희가 제 기억에 아마 제가 3대 때부터 편집위원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최종현 고문님이 회장하실 때예요. 그때부터 이 논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형 뭐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뭐도 하고, 또 그때부터가 이제 대학에서 교수들 평가가 좀 엄정해질 때입니다. 뭐 1년에 몇 편 이상 써야 되고 뭐 어찌해야 되고 뭐 그러던 시절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이 이제 가게 된 거고, 또 이제 투고가 꽤 됐어요. 처음에 투고가 됐는데 심사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오늘 지금 이야기 쭉 나왔죠. 이건 도저히 논문으로 할 수가 없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마 지난 한 20년 동안 그 설계형 논문으로서 통과된 그 페이퍼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러니까 또 논문을 안 내게 되고,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가 굉장히 한국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설계한 거를 가지고 논문으로 카운트 받겠다는 생각을 만약에 버린다면 이 문제는 자연히 그냥 해결이 돼요. 우리가 무슨 템플릿을 따로 만들 필요도 없고 가이드라인을 만들, 다만 내가 설계할 때 고민했던 문제들을 나는 이렇게 회원들과 공유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스스로 갖는다면 이 문제는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이 아니라 그냥 디자인 노트로서 분류해 가지고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설계형 논문이라는 단어부터가 조금 다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체계적이고 뭔가 프로세스가 논문에 가깝다고 하면은 편집위원회에서 이거를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고, 그거보다는 투고하는 분이 내가 이걸 꼭 카운트 받아야겠다 KCI로서 이런 생각을 만약 하지 않는다면 이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다가설 수 있는 문제인데, 아직까지 지금 그 길을 열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 20년 동안 같은 논의를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꽤 오래전에 두 번째 때 또 오는 경험은 꽤 오래전에 이제 몇십 년 전에 그 아키그램의 피터 쿡 강연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프랭크 게리의 강연도 뭐 또 다른 장소에서 들은 적이 있고, 근데 이 두 분한테 한 번 제가 하는 다른 분야에 등한테 질문들이 이제 왔어요. 뭐 비슷한 질문이. 어떠한 로직을 가지고 설계를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프랭크 게리 같은 경우는 그 뭐 아시다시피 그 항공기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써가지고 어떠한 치밀한 방법론을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두 분의 대답이 그런 거예요. 피터 쿡 같은 경우는 그냥 심심해서 한 거다. 그 아키그램의 유명한 워킹 CD 같은 전시회는 내가 그 당시에 30대였고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만든 거다. 놀리고 뭐고 없다. 근데 피터 쿡의 작품들에 대해서는 무수히 많은 논문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설계형 논문이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설계 비평이라 그래야죠. 꼭 내가 한 설계만 가지고 써야 되느냐, 만들어야 되느냐, 뭐 도시 설계 마찬가지죠. 꼭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이거를 밝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거를 내가 해석해 가지고 만드는 것도 얼마든지 좋은 글이 될 수 있다. 논문이건 아니건 간에. 프랭크 게리한테 물어본 질문은 아까 같은데, 프랭크 게리의 답은 굉장히 감명했어요. 나는 컴퓨터 사용할 줄 모른다. 실제로 그래요, 이분이. 그래서
심지어는 그 지금도 뭐좀 당연히 그러게 좀 90 다 되셨죠. 뭐 예전에 듣기로는 핸드폰도 작동 몰라가지고 비서가 해주고 그러던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라는 거를 무슨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굳이 접근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그걸 권장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설계형 논문을 논의할 때 설계형 논문이 됐건 디자인 노트가 됐건 우리가 그 편집위원회에서 형식을 맞춰주고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하세요 라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지금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설계 전체를 지금 다 설명하고 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설계 일정 과정에 대해서 내가 이 부분만 떼가지고 이 부분이 내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이고 이 부분이 내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부분이니까 난 요것만 설명해야겠다라든지 뭐 이런 거 정도는 다 허용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굳이 이거를 다 완결적인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하라 그러니까 좋은 설계도 평범해져, 설명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투고하는 분이 내가 이걸 꼭 논문으로 인정받아야겠다는 생각을 좀 버렸으면 하는 거. 그리고 이게 논문이냐 아니냐는 전적으로 편집위원회 판단에 맡겼으면 하는 거. 두 번째는 뭐 그래서 탈락을 했다 하더라도 디자인 노트란을 따로 마련해서 거기에 편집위원회가 좀 실어주면 그럴 가치가 있는 거라면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개인적으로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걸 형식을 주지 말자라는 거죠. 내가 내 생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내 도시 설계 작업한 거를 표현하고 그걸 가지고 회원하고 공유시켜서 내고 싶은 건데 이걸 굳이 형식을 줘가지고 서로 본론 변론을 맞춰라? 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이 지금 얼핏 떠오르는데 이게 뭐 한 20년 된 그 이야기고 우리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대한민국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그런가. 설계자들한테 도시 설계하는 사람한테 건축 설계하는 사람한테 학교에서 강의를 하려면 논문을 써라 이걸 강요하다 보니 결국은 억지로 좀 마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이거를 좀 슬기롭게 해결을 하려면 또 많은 회원들이 이걸 요청하시고 또 도시설계 크게 보면 도시설계학회가 처음에 출범할 때 너무 학술지들이 계량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 공간이 없다. 이래가지고 뭐 꼭 설계형 논문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술형 논문이나 뭐 현상학적 논문, 역사 논문 뭐 이런 걸 좀 쓸 공간을 마련하자 이런 차원에서 출범의 취지도 하나가 반드시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그 설계한 거를 우리가 문서화하는 이 문제는 조금 더 편집위원회에서 가능하면 이번에 강동진 교수님이 맡으시는 이 임기 때 좀 해결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을 좀 이게 인카리지 해주시는 방법을 찾아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제가 편집위원장님하고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네이처나 셀이나 이런 잡지들도 세계적인 잡지지만 한 절반 정도의 분량은 대중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광고도 싫어요. 근데 우리 학회지를 보면 이제 곧 있으면 회원이 10,000명까지 아마 갈 걸로 보는데 너무 대중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어려운 학술 논문으로 꽉 차 있다 보니 이거를 과연 우리 늘어나는 회원 중에 공무원이나 설계사무소 직원이나 또 뭐 이런 분들은 또는 뭐 대학원생이나 이렇게 논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과연 이걸 어떻게 볼까? 우리 학술지를 그러려면 설계형 논문도 그 중에 하나로서 그냥 딱딱한 논문만 보다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체제여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겠고 하여튼 오늘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하고 토론해 주신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그 좌장께서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편집위원장님하고 해서 이번 대회는 12대회는 좀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시 연속적 프로세스 속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담론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실제로 담론입니다. 그리고 도시설계학회지의 정체성과 굉장히 연닿아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논의이기도 합니다. 다만 제가 이제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게 뭔지 좀 이제 체감하고 있고요. 다만 정리한 그런 멘트로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싶다면 이런 겁니다. 논문 한 편, 도시설계 논문 한 편이, 설계형 논문 한 편이 다른 논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 힘이 들어가고, 어떻게 설계형 논문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니까 지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적었습니다. 특집법 발간이라든가 이런 것에. 그래서 도시설계 스튜디오가 운영 가능한 학교가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 이 논문의 어떤 그 한 편으로서의 논문의 무게가 훨씬 더 현실적으로 무겁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의 현실성도 좀 고려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너무 규정하지 않고 방향에 대한 부분을 향해서 가다 보면 저희가 다양한 유형으로 좀 나눌 것 같고요. 최소한의 규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하지만 또 현실적인 부분의 기준은 좀 나와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JAE의 여러 가지 유형들이 조금은 저희에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학술지가 처음으로 1.25라고 하는 임팩트 팩터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논문으로서 많이 읽혔다, 활용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설계형 논문이 단순한 전문가 집단을 떠나서 좀 더 대중적이고 읽혀지고 활용되어지는 쪽으로 가는 그런 방향도 저희가 놓치지 않고 생각할 필요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건 좀 제가 오늘 좀 준비한 건데 간단하게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형 논문이라고 하는 부분, 아까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도시 설계, 설계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 설계에 대한 것도 본질적인 것도 있지만 차원을, 도시 설계적 차원으로 다루는 논문도 도시 설계형 논문입니다. 지구 차원에서 발생하는 아주 마이크로하고 입체적이고 독특한 그런 양상들을 다루는 논문들이 상당히 많은 방법론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정성적 계량화도 필요하고요. 그것에 대한 관찰도 필요하고요. 또는 도시 설계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론도 동원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도시 설계 자체에 대한 것도 있지만 도시 설계적 차원에 다루는 다양한 마이크로한 논문들도 많이 좀 영역 속으로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많은 그 부담과 숙제를 우리 편집위원장님께 넘겨드리면서 또 많은 부분은 또 우리 학회 회원분들께서도 순차적으로 또 해결할 거라고 보면서 오늘 의미 있는 우리 학술지의 미래에 대한 편집위원회 특별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